네,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최윤섭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을 가끔 모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데요. 최근에 챗GPT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 의료 분야에서 챗GPT 혹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의 가장 전문가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한주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주입니다. 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랩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는 유한주이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 위주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라든지 특히 이제 헬스케어 접목해서 하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사 혹은 다른 연구 그룹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기술이 좀 개발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초거대 인공지능이 뭔지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뭔지 뭐 그런 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하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어떻게 보면 이제 동치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에는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이라던가 좀 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칭할 때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 중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초거되면 이제 사이즈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보통 저희가 그 최근에 많이 쓰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사람 뇌처럼 뇌세포 연결처럼 이 각각의 뉴런에 대한 연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웨이트로 담아내는데 그런 웨이트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몇 개가 돼야 초거되냐, 그건 마치 딥러닝은 얼마나 깊어야 딥러닝이냐 이런 것처럼 딱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한 1빌리언, 한 10억 개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초거대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보다는 어떤 성질에 더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특징이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범용성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일을 조금만 튜닝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학습된 범용성이 있는 모델인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또 능력의 창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입력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넣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대화하거나 혹은 이제 학습에 쓰이는 텍스트의 어떤 패턴을 보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르친 적 없는데 얘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굉장히 큰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초거대가 아니었던 인공지능과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보통 과거에는 그 빌리언 단위의 어떤 규모는 잘 없었고요. 예. 그게 노드가 빌리언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라미터가 네, 파라미터. 네. 네. 왜냐하면 노드가 이제 보통 인공신경망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단에서 윗 단에 1대1로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대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꼭 노드 개수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연결을 하다 보면 그 커넥션 숫자와 몇 가지 거기에 더 부가적인 파라미터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빌리언 단위로는 잘 없었고 보통 그보다는 한 10분의 1에서 네. 100분의 2 수준 정도만 돼도 큰 모델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예. 초거대 인공지능이 규모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뭐 챗GPT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초거대 인공지능하고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하고 걔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스탠포드 재단에서 좀 많이 세일즈를 했던 네. 용어고요. 그 작년인가 이제 스탠포드 인간 중심 AI 연구소에서 맞습니다. 그 논문을 거의 200페이지짜리 논문을 네네네. 내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처음 용어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거대 혹은 하이퍼스케일 AI라는 얘기로 통칭이 되다가 그다가 이제 또 도메인별로는 자연어 처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 생성 이런 쪽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 아니 디퓨전 모델이나 혹은 비전 트랜스포머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모아서 대량의 데이터로 대량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특정 어떤 태스크라기보다는 그냥 그 도메인 데이터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마치 이제 기초 공사하듯이 그 엔진으로 쓸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자연어에 대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의 그 나열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쓸만한 그 문장이냐,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장이냐 이런 것에 대한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응용하면은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오면 답변이 뭐가 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응용이 되는데, 그런 랭귀지 모델을 좀 파운데이션 스타일로 대량의 사전 학습을 통해서 네. 우리가 랭귀지 모델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많은 실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의료로 치면은 의무기록 정제도 있을 거고, 키 컨셉 추출이라던가 아니면 질의응답 이런 게 있을 텐데 딱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언어라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언어로서 이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딥러닝 모델들은 그런 걸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야 됐던 거죠.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의료에 뭐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흉부 엑스레이 판독하는 인공지능은 정말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었고, 뭐 심전도 분석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심전도를 우리가 레이블링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은 좀 다르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특정 의료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앞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걸 좀 이해하는 모델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야 라고 살짝 이렇게 피니시 해주면 이렇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초거대 모델들 많이 이제 활용하거든요.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예시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 말고 기초 공사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소위 멀티모델로 가지 않나요?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뭐 텍스트이든 뭐 음성이든 이런 걸 다 학습해 놓은 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고대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이미지와 음성과 아니면 텍스트 다 이제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실제로 아직 현재 이제 기술 트렌드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지만 현재 가장 물이 오르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은 텍스트는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 다만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텍스트를 기반해서 만드는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은 그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쓰고 있는데 두서없이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들은 물론 GPT-4의 데모라든지 또 그런 뭐 라바메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논문들은 있지만 현재 그렇게 멀티 도메인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은요, 입력 데이터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냐 이미지냐 음성이냐 이렇게 멀티 도메인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 실용적으로 쓰는 모델은 현재는 아직이고요. 물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뭐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얄팍해가지고 저도 이제 스탠포드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을 조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프리 트레이닝 해놓은 거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더 활발하게 되는 거는 일단 모노모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니모달? 유니모달로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이제 텍스트만 학습시켜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로 정말 사람이랑 채팅하듯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뭐 말 그대로 큰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크기만 크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모델하고 굳이 이제 차별화해서 부를 수는 없을 거고,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색 얘기하면서 창발성이라든지 아니면 범용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초는 그 시드 기술,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에서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규모의 사전 학습, 그리고 이제 사전 학습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요, 우리가 언어를 이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때 기존처럼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입력엔 이런 출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혹은 우리가 책에서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6차 교육 과정인데요. 시험 보면 항상 이제 지문에서 구멍을 뚫고 이제 여기에 알맞은 뭐 문장이나 단어 넣으시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뭐 철수가 뭐 하이 순위 이러면 그 다음에 올 영어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런 류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발화의 혹은 작성하는 글의 패턴도 있겠지만 그거의 기저에 있는 지식 체계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쭉 이제 인입이 되고 그럼 나중에 어떤 입력을 봤을 때 이걸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양태를 보이는 네. 언어 모델을 우리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나 아니면 답변을 하는 걸 넘어서 좀 언어에 대한 그리고 지식 체계에 대한 인입이 돼 있는 모델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에 오신 분한테 챗GPT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네. 그 하이퍼클로바 얘기는 나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네. 챗GPT가 요즘에 엄청나게 큰 화제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왜, 뭐 우리가 왜 그런지는 좀 알고 있지만 박사님 네. 보시기에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 대비 이제 채팅 인터페이스를 붙였다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꼭 채팅뿐만 아니라 그 내가 입력을 넣었을 때 그걸 수행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람이 요거 해 딱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수행하기보다는 몇 가지 예시를 주고 그걸 따라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이 많이 올라간 게 있고요. 네. 그거 더불어 오픈 AI가 시적절하게 그 일반 사용자들에게 데모를 오픈하면서 바이럴을 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채팅 인터페이스 같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기술적 그 가능성은 늘 화제됐던 건데 네. 저도 이제 작년에 한창 그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아니면 기업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아니면 항상 이제 기술하는 사람들이 요즘 신기술은 잘 된다고 하는데 딱 그 정도 담론으로 항상 귀결이 되는데 챗GPT가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도 이제 일반 사용자들 향으로요. 네.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판도가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 챗GPT가 말 그대로 채팅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GPT 뭐 3, GPT4 이런 건데 네네. 사실 저도 뭐 이게 이 분야 기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GPT4 써보라 그러면 못 쓰거든요. 네네.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GPT4를 기반으로 한 어떤 챗GP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이제 오픈 API가 내어놓으니까 네. 그게 되게 파급력이 컸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정말 이제 사용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네. 데모를 내는데 이제 거기서 아마 또 나름 고민이 몇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윤리적인 문제, 바이어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공개를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GPU 수요가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첫 번째는 그냥 결단을 내리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적으로 선택을 잘했다는 걸로 붙여지고 있지만 네, 지금 네네. 엄청난 바이럴을 네네. 일으키고 있으니 네. 근데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GPU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런 그 챗GPT를 런칭할 시점에 맞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그런 식의 정렬 작업, 그러니까 우선순위, 오픈 AI가에서 나오는 AI를 바탕으로 상품들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정렬이 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선택하지 못했던 거 오픈 AI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상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 정도까지 내다보고 한 게 맞을까? 얻어 걸린 네.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이미 한 2018년부터 지금 AI21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엄청 트렌드가 되기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기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는 많이 되어졌던 네. 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 요거의 문제기도 했는데 네.
그 사티아 나델리 CEO 자체가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보면 좀 그런 기술적인 선구안 같은 것도 있었던 CEO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닌가. 물론 이 파급 효과를 네. 이렇게까지 될지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라우드 사업에서 AWS나 그런 거에 대비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필요했을 거고 예. 그걸 이쪽에서 찾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창발성, 이머전트 어빌리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GPT-3의 그 소위 말하는 규모의 혁신 때문에 어느 크리티컬 스케일을 넘어서면 갑자기 이 어떤 능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GPT 예를 들면 1, 2일 때는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습니다. 그게 GPT 이제 1, 2, 3, 4로 가면서 이제 제 기억으로 뭐 GPT-3가 파라미터가 뭐 1,700만 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GPT-4는 뭐 1조개 지금 1조 8천억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뭐 정확성이라든지 그 창발성이 이게 얻어지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약간 제 기술을 한 사람이라 쓸데없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GPT-3가 2 대비 이제 엄청 규모를 키워서 말씀하신 이런 능력의 창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냐에 대해서 최근 이제 연구 보면 평가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와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쨌든 쭉 이제 일관되게 성능은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 예를 들면 검색하거나 답변을 했을 때 5개 중에 정답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답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렇게 좀 점프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는 착시도 있지 않냐.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대단히 유용하다는 수준은 어쨌든 지금 GPT-3 이후에 달성한 건 맞죠.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그리고 뭐 LLM, GPT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뭐 의료 헬스케어 얘기하려고 그 전문가분을 모신 거기 때문에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그리고 뭐 LLM, GPT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뭐 의료 헬스케어 얘기하려고 그 전문가분을 모신 거기 때문에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순간에 챗GPT를 포함한 LLM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그런 활용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논문들 최근에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논문은 너무 이제 할루시네이션 심해서 안 된다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료계 쪽에서 하시는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 좀 저희 같은 엔지니어 베이스에서 의료 쪽을 보는 경우에 그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보를 답변해주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지 쪽은 또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영역 따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선량 방사선을 위해서 슈퍼 레졸루션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아무래도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요. 의무 기록이나 혹은 이게 꼭 언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좀 이렇게 나열된 정보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기록 안에 있는 테이블 형태나 혹은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예측 모델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더 확장해서 GPT 이전에 벌트라던가 이런 것까지 가면 사실 그걸 가지고 하는 많은 예측 모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활용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저희 사내병원 같은 데서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약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처방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리콜할 때 좀 많이 쓰시고 이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논문들 중에는 이제 그냥 뭐 환자 증상 같은 거 입력해서 감별 진단 해보라든지 아니면 환자 그냥 뭐 저기 진료 기록 아예 때려넣고 진단해봐라 혹은 환자의 레딧에 올라온 그 의사한테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하기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특히 GPT-4 기반으로 하면
환자 증상 기반으로 진단하거나 네. 진료 기록 기반으로 진단하는 것들이 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논문으로 공개된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루머와 추측이 있고요. 그 구글의 매드팜도 그렇고 네. 약간 의료 특화된 모델들 있는데 GPT도 내부적으로 그런 전문가 모델이 있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GPT 어떤 동작 방식으로 하는지는 비일이지만 네. 그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전문가 모델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의료 관련된 모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모델들한테는 기존의 이제 일반 그 도메인 학습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좀 더 의료 전문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 USML이라고 하죠. 미국 네. 그 의사 자격고시 같은 거 GPT 테스트해 놓은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드팜도 그렇고 다 좀 사전 학습된 코포스랑 문제랑 좀 겹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풀이하는 거나 아니면 진단하는 거 혹은 컨슈머 헬스케어의 그 질의응답하는 이런 것들을 논문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으로 좀 튜닝을 더 해서 답변을 한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네. 관련된 네. 정보 같은 것들을 특별히 더 학습했다. 뭐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단일 모델을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PT-4도 그 1.7 쪽에 뭔가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델일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제공하는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입력과 답변하는 하나긴 하지만 그 안에가 여러 개의 그 세부 그 인공지능들로 이루어진 걸로 추측을 하는데요. 네. 그때 말하는 전문가 모델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영역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을 한 걸 얘기하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해 보면 저희도 하다 보면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파인 튜닝 같은 걸 했으면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좀 틀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잘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의료 쪽에 막 피팅을 하다 보면 잘 풀고 있던 역사 문제를 잊어버리고 못 푼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각 분야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 위주로 좀 전문가 모델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AI가 이제 공식 비공식으로 하는 얘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그 논문에서도 보면 네. 되게 중요한 적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헬스케어인데 네네. 그건 왜 이렇게 의료 헬스케어 분야를 라지 랭귀지 모델 네. 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의료도 그렇고 법률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법률, 교육, 네. 의료 보통 네. 이렇게 꼽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텍스트로 뭔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중간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도큐멘트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도 이렇게 판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도 항상 의무 기록을 중심으로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 의료진이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방대한 양의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이거 갖고 이제 추론을 해서 답변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의 기능적 특색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식들을 방대하게 탐색을 해서 그걸 엮어서 뭔가를 답변을 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입력 자체도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던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핏이 잘 맞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실 굳이 이제 분야를 고르면 사실 의료는 정말 중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검색을 하다 보면 그 네이버 검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또 질문도 하세요. 그래서 네. 검색 제공 입장에서도 또 의료나 이런 건 중요한 그렇죠. 네,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챗GPT든 하이퍼클로바든 이런 LLM이 의료 분야의 활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일단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아까 이미 하셨거든요. 이 분야를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큰 이제 문제인데 이게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할루시네이션, 뭐 환각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게 그 예전에 번역하는 모델들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이제 나는 소년입니다 했는데 이제 I am a boy만 나와야 되는데 네. 뭔가 앞뒤로
쓸데없이 뭔가 붙어 나온다던가 네, 원래 없었던 네, 게 막 네, 네. 나오고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보통 이 용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의도하지 않은 출력 이런 것들 좀 통칭하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사실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분명히 어떤 형식을 주고 출력을 시켰는데 벗어나는 걸 막 얘기를 한다던가, 좀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출력 이런 것들 다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정 박사님 네. 그 강의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네, 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할루시네이션도 뭐 약간 맛과 향이 있는데요. 네. 어느 경우에는 정말 아주 수려한 언변으로 사실이 아닌 걸 막 있는 것처럼 얘기를 네,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그냥 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중간중간 또 섞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창 잘 나가다가 네. 뭐 쓸데없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오류를 내놓는 것이 뭐 좋을 일은 없는데 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 사람의 목숨과 뭐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니까 왜 발생하는 건가요? 할루시네이션. 뭐 정말 틀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기도 하고, 네네. 뭐 환자 의무 기록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별로 도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네. 없는 내용 같은 것들을 막 내놓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요런 요구를 받으면 대충 요런 답변을 주면 되겠구나를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지식 체계와 그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는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거고, 네. 어떤 경우는 그 사전 학습에 되게 레어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능력이 창발한다고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균일하게 창발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입력에 학습에 썼던 텍스트들이 어디에 더 집중이 되어 있냐, 어디는 좀 부실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실한 부분을 건들면 네. 얘는 본인이 학습했던 거 위주로 답변을 하니까 최대한 그거랑 비슷했던 것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분명 이 케이스가 아닌데 학습했던 의무 기록 어디선가 끄집어 와가지고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인은 좀 그런 데 있다고 보고요. 네. 완전히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 학습이 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때에는 얘가 뭐라도 답은 해야겠고 네. 얘가 모른다고 답을 잘 하진 않더라고요. 네네. 뭐라도 답을 그 확률이 높은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걸까요? 네. 좀 비유를 격하게 하자면 누가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문제를 냈어요. 네. 답변 안 하면 죽는 경우다. 그럼 뭐라든지 답변하겠죠. 네, 네. 네. 사실 그런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완벽한 LLM을 만들지 않는 다음에야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가 힘든 건가요? 이걸 특히 의료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텐데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가요? 일단 기술적인 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변을 할 때 랭귀지 모델이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모델 내에 인입이 되어 있는 지식만 갖고 한다기보다 외부의 어떤 레퍼런스, 그게 전문 용어 체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의무 기록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하게 하는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생성, 리트리버 하면 정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혹은 나온 답변을 이제 또 이제 근거 문서를 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시도는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부분에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의료 쪽도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의 정답률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그 평가를 해야 사실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피터 드러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측정을 해야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마땅한 측정법이 매번 이제 사람이 이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외에는 아직 그 도입이 된 게 잘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스케일러블한 뭔가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빠르게 모델 자체도 개선할 수 있을 거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사용법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LLM이 여러 단어들을 내어놓을 때 얘는 이제 어떤 단어는 매우 높은
그 컨피던스 레벨을 가지고 네. 내놓을 테고 어떤 것들은 좀 자신이 없다 네네네. 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는 없나요? 실제로 그 오픈 AI의 네. API나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답변을 생성할 때 이 단어, 정확히는 토큰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확률을 같이 변개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개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단어 확률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단어의 확률 다음에 그 단어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럼 전체 컴비네이션의 확률은 얼마나?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확률이 낮으면 얘가 헛소리고 확률이 높으면 그럼 진실인가? 단순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이냐에 대한 확률보다는 내가 사전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을 때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랑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근에 GPT-4 그 테크니컬 리포트도 그렇고요. 이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 여러 번 이 챗 GPT한테 독립적인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GPT-4가 10명 있으면 네. 각각을 풀게 시키고 그럼 얼마나 얘네가 동일한 답을 하는가를 이제 보는데요.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이게 GPT만 쓰는 게 아니고 매드팜2도 보면은 그렇지만 뭐 11번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보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경향 중 하나가 보통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는 여러 번 생성해도 비슷하고 동일한 답을 냈고요. 좀 틀리는 경우에는 그 약간 선형적으로 그 달라지는 비율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50% 정도 맞추는 카테고리는 정말 이제 합치성도 한 50% 정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선형 그래프도 이제 리포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번 단순히 돌려보는 것도 네. 얘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의외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그게 컴퓨테이셔널리 되게 비싼 그렇죠. 방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드팜2 논문도 보시면 걔네가 11번 답변을 하고요. 그 11번 답변한 걸 다 모아서 문제에다 붙인 다음에 걔를 바탕으로 또 답변을 하는 애를 스텝 2인데 또 그것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 40번 많게는 막 제가 스텝 2를 몇 번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심하면 100번 이상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헤비하게 돌리는데 그렇게 해야 푸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GPT-4도 아마 그 내부적으로 한 번만 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느리거든요. 모델이 예. 돌아가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답변의 정확성을 위해서 모델을 좀 중복해서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기술하는 데에서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저도 요즘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정우 작가님 책을 보니까 네. 지금 GPT나 LLM의 제일 큰 문제 네.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고 네네. 또 한 가지가 에너지 사용인데 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GPT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이거 냉각수 이거 하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500ml짜리 네. 냉각수 필요하다고 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네. 그걸 또 그 셀프 컨시스턴시를 보려면 더 여러 번 돌리면 네. 더 비싸지는 그렇죠. 문제는 아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의료 분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FDA가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규제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네네. 요즘에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규제 가능할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의료 분야에 활용한다 치면은 의료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규제하려고 하니 이거 인허가를 뭐 준이 많이 평가하려고 했을 때에도 기존의 의료기기의 어떤 정의라든지 기준과 맞지 않는 측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이게 범용 모델이니까 어떤 챗GPT를 어떤 특정 목적 하나만으로 쓸 수는 없고 네네. 되게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거의 무한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의료기기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네네. 검증을 해보려고 해도 검증할 수도 없고 네네. 정확성이든 안전성이든 같은 것들을 사실 제가 이제 시각처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 네네. 이런 논문들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 규제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거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는 우리 원칙은 필요하니까 네네.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실제 고민하고 네네네. 있는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것을 규제할 거냐, 그다음 규제를 한다면 걔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것을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사용처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사용례랑. 그러니까 범용 모델을 내가 병원에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학적인 뭐 전문 영역에 쓰지 마세요 하면 사실 딱 끝나는 문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제조사 입장에서 얘를 정말로 의학 쪽에 도입을 시키고 싶다 하면 사실은 그걸 위한 별도 어떤 모델이 준비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GPT-4나 아니면 바드 다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변할 수 없어요.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 의도된 사용은 그런 걸 의료에 바로 쓰지 않는 거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제일브레이킹을 해가지고 답변하게 만들면 네. 그럼 그거를 제조사에서 그 의료기기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전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자에서 어쨌든 용도를 벗어난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의료를 위해서 준비된 LLM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필터를 좀 완화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익스퍼트 모델처럼 좀 데이터도 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라는 거는 거기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제 B2C 모델을 의료기기로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저는 회의적이고 네. 그 결국 LLM이 실용적으로 쓰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용 모델은 한계가 있고 이걸 그 의료 특화 모델로 가야 되고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의무 기록에 대한 연구할 때요 그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셋 중 하나가 미믹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그 병원 체인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거를 아무 랭귀지 모델이나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 자체는 그 피지오넷이라는 데서 다 이제 교육도 받고 뭔가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런 거 가지고 힙합 컴플라이언트한 그챗 GPT-4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별도로 이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연구 쪽에서도 그렇게 완전 범용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전문 영역으로 가면 좀 범용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그렇게 좀 별도로 의료 쪽 활용이 가능한 모델은 아마 조만간 정리돼서 되지 않을까 영역이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흥미로운 분야죠. 저도 이제 그 저희 연구할 때 같이 협력하고 있고 또 이쪽에 굉장히 이제 그 대가 중 한 명이신 카이스트 최현재 교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일단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 국가고시로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이제 CPX라는 이제 실습 시험과 더불어서 보통 한 300에 400문제 정도 되는 이런 그 필기 시험으로 라이센스를 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랭귀지 모델은 사실 한 300만 개, 400만 개 문제를 만들어서 풀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를 통과를 했다 하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사람보다 얘가 열등할까? 근데 반대로 그래도 이제 AI니까 사람은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 400개로도 어느 정도 되지만 갑자기 생뚱맞은 헛소리도 하는데 이게 300만 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발이 잘 되고 뭔가 오류가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좀 세분화한 다음에 계속 용례를 쌓아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랭귀지 모델도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많고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면 안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영역에서 그런 도달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네. 제조사한테 그런 거를 메시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려면 제조사 협조가 필요한데 예.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넓은 영역인데 그 모든 영역에 대해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하나씩 편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내부 및 당뇨 관련된 것만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국에 앞에 이제 범주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도 실제로는 각 시나리오마다 특화된 커스텀 모델들을 막 이제 만드는 흐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요 영역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을 만들겠다. 의료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결국 랭귀지 모델도 범용 랭귀지 모델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수요를 담당하기보다는 결국은 얘네들도 의료기기처럼 분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분기를 해야 되는 가능성은 그 영역별로 테스트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서빙 코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혹은 환경적인 이유에서도 너무 큰 모델을 간단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네.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분기라고 하는 게 어떤 특화한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래를 해서 굉장히 큰 범용 인공지능이 무언가 다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픈 AI도 그렇지만 저희도 가보면 다시 이제 또 회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꼭 닭을 잡기 위해서 소잡는 칼을 매번 휘두를 필요가 없듯이 만약에 매번 비슷한 류의 리퀘스트가 요청이 오는 영역에 대해서 굳이 큰 모델을 써야 할까? 그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논문들을 보면 특히 아카이브에 올라온 것들을 막 보면 정말 저는 요즘에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혹은 제가 어릴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GI 네네. 그 일반 인공지능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네.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보겠는데 약간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서 네. 초거대 인공지능이 의료의 미래를 얼마나 바꿀까,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 가능할까,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10년은 정말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5년 5년도 정도? 5년도 사실 쉽진 않은데요. 한 3년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의료에서 리토프 박사님도 그렇지만 네. 시스템 1 혹은 바이어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문서 작업이나 문서를 봐야 되기도 하고 써야 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 유실들이 있잖아요. 정보의 유실들. 그리고 이제 최신으로 밝혀진 어떤 디퍼런스 다이거노시스에 대한 지식의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엄청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에서 오는 한계들을 사실 랭귀지 모델이 보완해주기 너무 좋은 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보를 넣었을 때 혹시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이제 앞으로 원격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센서 값들도 날라올 텐데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깔끔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인터퍼러빌리티라고 해서 의무기록 서로 전환하고 할 때 지금 다 콜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체계화되기 되게 좋은 거라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적 한계나 아니면 그 정보 습득과 소비의 한계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인류가 알면서도 놓쳤던 의료적 서비스들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좀 재밌게 보고는 그 오픈 AI를 서포트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헬스케어 쪽의 가능성을 좀 탐색을 미리 해보고요. 작년 9월부터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피터리 박사.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샘 알츠만도 앞에 좀 요약을 해놓은 거 네, 보면 선물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환자나 의대생을 위한 교육자료 작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당초 그 좀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려운 곳에서의 간단한 서포트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그래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 임상에 적용되는 그 단계에서는 결국 이제 그 상품이라는 게 혹은 기능이라는 게 녹아들려면 그 현장에서의 프로세스랑 잘 맞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3분 진료 안에서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진단을 내릴 때도 단순히 이제 병명을 보고 KCD 코딩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이제 뭐 약이라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려하게 섞어서 상품성 혹은 이 기능적 유려함을 뽑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한 1,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밖에 안 걸린다. 일단 그럼 뽑아놓고 네. 그거를 얼마나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오늘도 그 뉘앙스라는 회사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회사도 지금 여러 EMR이랑 연동도 하고 있고 네, 뉘앙스는 이제 의사 환자 네. 그 진료할 때 네네네. 그 음성 데이터를 이제 바로 인공지능으로 변환해가지고 진료 기록을 네. 차트에 입력해주는 네네.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인데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2년 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원하시고 좀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뉘앙스가 최근에 이 GPT-4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거 좀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잘
답변을 하거든요. 저희가 환자랑 의사의 어떤 대화 시나리오를 그 녹음을 해서 이제 전사를 시키고 요것을 정보를 차팅하는데 쓰다 보면은 GPT-4가 굉장히 잘하는 걸 보면 각각 현장의 수요에 맞게끔 잘 튜닝을 하면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소비, 네. 그다음에 학습 및 그 공급을 위한 그런 경제적 요소들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네네. 그 제반 어떤 뭐 인프라든 뭐 네. 이런 것들은 관건이 네.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또 아까 말씀드린 사용성이나 기능성이라는 거에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얘가 뭔가 차팅을 했는데 허투루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근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보를 추출해 차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빠른 리뷰가 가능하게 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예. 도입은 굉장히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료 분야에 대한 그 GPT, LLM에 대한 활용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모신 박사님이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한주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한주 박사님이 네이버에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의 디렉터이기도 하시고 그 의료 분야의 그 초고대 인공지능의 그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안에서 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 네이버 특히 이제 예전에 클로바 시절,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로 합쳐졌는데요. 작년까지는 네이버 클로바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클로바는 AI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조직이었고, 그러면 의료 쪽에서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좀 된 조직이고요. 네이버가 이제 의료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의 의료를 AI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좀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부차적으로는 저희 사내병원이 이제 생기면서 네. 그 전에도 물론 그 양호실 정도의 그런 의료 시설은 있었지만 그 나군호 소장님이나 이렇게 신촌 세브란스에서 교수님들 오시면서 좀 커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건강 관리나 아니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좀 탐색을 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 전통적인 예측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 혈액 검사 같은 걸 기반으로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네.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저희 네이버 자체도 2020년부터 계속 하이퍼클로바라고 그 한국어 모델을 계속 그 중심으로 두고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네이버 클로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가 가장 잘하는 기술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의료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로 많이 이제 정렬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의료 쪽은 그 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문서에 대한 처리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분과 의료진 혹은 그 스태프들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분야잖아요. 네.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문진이라던가 네. 그런 게 사실 다 이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성 인식과 그다음에 음성 합성을 붙이면 얘는 그럼 말하는 챗봇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그 수요도 많다 보니까 접목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금 정리해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의료 인공지능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 책임자신 거잖아요. 그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이거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 타이틀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이버 안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뭔가 연구랑 기술을 개발한다 하면 저희 조직이 되겠죠. 네,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의 디렉터라고 미리 보내주신 그 CV에 적혀 있었는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사내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AI 모델이라든지 네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시는 조직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기도 한데 사실 꼭 사내 병원하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많은 이제 상급 병원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사내 병원은 규모가 작은 병원이고요. 실제로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의료에서 현장의 수요는 상급 병원에 더 많다 보니 네.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헬스케어 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사로 제가 미리 받은 거에는 보면 이제 뭐 병원 업무 효율화라든지 건강관리 지원 관련이 있었고 그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 뭐 스마트 서베이라든지 보이스 EMR, 스마트 코칭, 케어콜, 스마트 페이션트 서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서베이나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케어콜 같은 경우는 저희 랩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대려 이제 기획팀 쪽에서 하셨다고 보는 게 맞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네. 혹시 공개 가능하시면 소개를 각각 조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 서베이는 네. 그 사전 문진 및 전자 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오기 전에 미리 아니면 병원 와서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문진지 주시잖아요. 예. 그거를 미리 전자 형상화한 거고, 그걸 기입을 하면 그걸 네이버 쪽에 이제 기록, 나의 기록이나 네이버 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사내병원 자체에서 그 EMR에 연동이 돼서 프리차팅이 돼서 뜨거든요.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 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랭귀지 모델이 막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 있지는 않고 다소 이제 룰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랭귀지 모델화하는 이런 쪽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 보이스 EMR은 그 뉘앙스 덱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GPT-4도 그렇고 의무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참 이제 보험사에 청구하기 좋게끔 이렇게 쫙 작성을 해주는데, 근데 우리나라 의무 기록은 또 그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차팅한 스타일도 다르고, 그다음 뒤에 이제 어떻게 코드를 매핑하시고 다 다르다 보니까 좀 국내 현실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스 MR을 하려면 일단 음성 인식을 잘 해야 되는데 음성 인식은 저희 팀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 음성 인식을 하는 클로바 스피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안에 각각의 이제 코어 엔진을 하는 팀과 그걸 이제 활용하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그 조립도 하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저희 병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녹음을 떠요. 의사 선생님이랑 그 환자 역할을 맡아서 시나리오를 뜨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겠죠. 울리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석션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소음도 막 들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인식이 되지, 이런 것들을 스피치 팀하고 같이 잘 보고 있고요. 네. 그 기술은 사실 이제 클로바 노트라는 앱에서 쓰이고 있는 엔진입니다. 네. 이런 스마트 서베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하고 보이스 EMR은 둘 다 EMR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EMR은 뭘 쓰세요? 저희 사내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HD 정션이라는 회사 한 투르닥이라는 EMR 쓰고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서베이도 그렇고 보이스 EMR도 연동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스마트 서베이는 그렇고요. 네. 보이스 EMR은 저희가 EMR에 연동을 시켜놓지는 않고 별도 이제 클라이언트를 띄워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EMR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하고 있고, 아마 일단 테스트 케이스로 거기 하시는 거고. 네. 연동되면 연동을 하지 않을까. 예. 스마트 코칭은 뭔가요? 스마트 코칭은 실제 이제 사내에서 그 임직원들의 체중 감량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희 내부에 그런 사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만성질환자가 많지는 않아서요. 네이버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운동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코칭을 AI가 해주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자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걸 했었냐면, 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체중을 보면 이분은 가만 놔둬도 한 3개월 뒤에 굉장히 많이 감량을 하실 것 같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간 애매해서 조금만 도움을 드리거나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면 좀 성과가 나오고 같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초기에 좀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잘 하실 분은 그대로 좀 관리만 살짝 해주고,
결국은 이제 그 인터벤션이 필요한 그 부분을 잘 식별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 뭐 간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하고자 라이프로그 기반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입력을 받고 이분은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이거 네.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봐. 그런 이유로 좀 진행한 게 하나 꼭지가 있습니다. 네. 케어콜은 사실은 되게 네. 외부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케어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팀의 웍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많이 협의도 하고 저희도 나름 별도 시나리오도 이제 병원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코어 모델은 그 대화 모델을 하는 팀에서 주축이 돼서 한번 POC를 했었던 사업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도 좀 쓰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를 더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케어콜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독거 네. 그 노인분들한테 네. 안부 전화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케어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를 물어봐서 그 답변에 따라서 그 현황을 좀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잘 하고 계신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아니면 뭐 수면을 잘 하고 계신지 네. 이런 것들, 운동을 하셨는지. 정리한 걸 누구에게 전달하나? 지자체에서 관리자용 화면이 있어가지고 네. 쭉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서머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유대화거든요.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지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지 그게 아니라 네. 뭐 잘 지내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뭐 질문을 AI한테 하시면 AI가 적절히 답변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인데요. 사실 네. 그 두 번째 특징을 좀 대화 모델 하는 연구팀에서 집중적으로 좀 검증을 해봤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기술적 좀 개선도 있겠지만 사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그걸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전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네. 또 상당히 또 그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한 네. 이들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 고민 많이 하면서 확장의 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도 케어콜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으신 거죠? 네네네. 그게 해운대인가 어디 부산에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제가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재택 환자들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독거노인을 주로 주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이 관리 툴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인력들이 팀을 이뤄서 지금 네.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마트 페이션트 서머리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그 저희가 사내병원에서 임직원들 건강관리를 할 때 서비스 중 하나가 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정보가 이제 회사로 동의를 해주시면 넘어오거든요. 네. 우리가 보건공단에서 하는 그 기본 검진 말고 이제 각 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계된 검진센터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송출을 해주는데 혹은 이제 유저가 혹은 저희 임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리포트를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주요한 서비스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 가져가시면 좋고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지금 요 부분은 좀 추적 검사를 하던가 후속 검사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데이터를 봐서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한 30분 정도 상담을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그 내분비 내과 선생님께서 지금 본사 건물에 한 4,000명 정도 상주하는데 이거를 하시다 치면 정말 아침부터 저까지 이거 엄청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번 건강기록지를 이렇게 뒤져가시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추출해서 상담하고 또 이제 소개문서 너무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그쵸. 일단 추출하는 부분을 네. 자동화한 게 페이셜 서머리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시보드 형태로 주요한 증상이나 혹은 특기 사항들이 몇 줄 나가고 네. 검사 결과와 각 검사 결과가 지금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는지 어떤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검사는 추천드리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자동화된 게 이제 패션 서머리라는 툴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담배는 얼마 피시는지, 가족력은 어떠신지, 아니면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상담하시고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거 바탕으로 저희 하이퍼클로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쭉 종합해서 소개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네. 비타민 D 1000 이상 드시고요. 뭐 이렇게 쭉 그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페이션 서머리 기능이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송출하시는 거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좀
마저 수정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송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가 헬스케어를 꽤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사내 병원도 있으시고 또 박사님 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랩을 이끌고 계시기도 하시니까 이제 네이버의 미래 헬스케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혹시 가능하신 말씀 네.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 네. 일단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적어도 헬스케어를 당장 어떤 수익 사업으로 뭐 개발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저희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그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하이퍼클로바라는 LLM을 기반에 두고 여러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기능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헬스케어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각 병원들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들일 수도 있고 파트너들께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의 역할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요청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다듬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헬스케어로 신규 사업을 발굴 한다던가 이런 로드맵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사내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본사에 계신데요. 사내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요도 있으시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소개도 또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좀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전히 이제 별도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이런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다만 이제 사업적으로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자다 보니까 네. 그 의료 쪽이나 아니면 그 보건 관련해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라고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헬스케어의 뭐 수익화 사업을 하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큰 계획은 없으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그 상급적인 병원들하고 네네. 하이퍼클로바 기반으로 뭐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네. 소개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적 그 수요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코어 데이터는 의무 기록인데요. 사실 병원이 아니고선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고요. 네. 물론 이제 병원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 절차가 있고 뭐 IRB도 있고 그다음에 비식별 처리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만 본다고 해서 뭔가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분야의 그 식견과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그 협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거기 네.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래서 연구자적 입장에서 그 굉장히 필요한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초고대 인공지능, 뭐 LLM의 의료 분야 활용이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박사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네. 박사님 개인이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시고 싶다든지 네네. 어떤 꿈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거 잠깐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다들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죠. 우리 예. 부모님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태어난 자제들, 자녀분들 아니면 저희 아기들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병원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쉽지 않아요. 그게 뭔가 의료를 잘 전달한다는 게 저도 이쪽을 분야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사 국어고시 같은 것도 문제를 보면 와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다 매번 기억하시고 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전반적인 보건의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럼 결국 우리 가족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면도 크다.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제가 기여를 한다는 걸 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정도로 한다면 그게 좀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인턴 네.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홍보하십시오. 인턴분들 특히 이제 연구 인턴들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베이스인 분들도 모집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턴 입사를 하면 코딩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학부생 인턴인가요? 저희 대학원생 학부생 같이 있습니다. 그 코딩 테스트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겸비하고 계시면 학부생과 대학원생 상관없이 그리고 꼭 학생이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이나 의대생분들 중에도 지원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또 코딩 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같이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을 풀타임으로 3개월 이상 네. 같이 연구하실 수 있는 인턴을 네. 예, 학생이셔도 되고 뭐 대학원생이셔도 되고 학생 아니어도 되고 네. 되게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분 모시고 있습니까? 저희는 0명, 내가 이 PC 맞으면 네. 네, 얼마든지 네,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박사님?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인터뷰를 한 적이 처음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네.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질문을 중요하지만 또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한주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